이 네팔이 얼마 전 있었던 지진으로 인해서 이 8천여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오늘 기후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미국의 이 콜롬비아대 소속 국제기후연구소, 즉 IRI가 이 올 여름에 슈퍼 엘니뇨 현상이 온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말이죠. 이상기후뿐만이 아니고 이 불의 고리라고 하는 환태평양 지진대 잦은 지진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에도 사실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이 자연재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피해 규모도 워낙 크다 보니까요. 이제 적지가 않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좀 잦은 지진이 세계 경제에 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네, 부쩍 그 지진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IMF라든가 이런 예측기관에서 보면 이런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문제를 이제 경제적으로 예측이라든가 이런 게 공식적으로 하나의 변수로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인데요. 그만큼 이제 상시적인 경제 변수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렇게 경제 변수가 되려면 얼만큼 큰 사건을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을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은 좀 자른 것 같아요. 그래서 2004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도네시아의 스마트라 해서 한 20만 명 이때 적어 있죠. 그 다음에 2007년은 페루, 그리고 2008년에는 스촨성 문제. 스촨성도 한 8만 명 이상. 네, 그때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후쿠시마 동지진, 일본의 동지진 문제. 여기도 한 2만 명 정도. 그리고 올해는 아마 지진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잦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네팔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파푸아뉴기니라든가 또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굉장히 지금 아주 지진이 잦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막에도 있습니다는 일본 경제 입장에서 내일 1사분기에 일본 경제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입니다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일본의 간또 대지진 주기설, 이게 이제 일본 내부에서는 경제적 측면만 아니라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지금 너무 지진이 잦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공포가 좀 확산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진의 안전지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막에서 1980년대에 우리가 연간으로 이렇게 보면 1980년대 10년간 보면 한 16회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는 2000년대 들어서는 이것이 44회. 요건 이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치를 보고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에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안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이 이제 1980년대 16회 정도에서 2000년대 44회. 이게 가장 우리 국민들도 관심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건물 같은 경우에도 지진에 대한 내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 되거든요. 근데 2010년 직후에 작년까지 보겠습니다. 총 58회거든요. 그러면 연간으로 나눈다면 10회 이상은 이렇게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어떤 지구 이렇게 보고서 저게 지지대, 안전지대 연간으로 보면은 대충 한 10회 정도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는 우리도 10회가 좀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도 안전지대가 아니라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면 이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내성을 갖추는 여러 가지 이제 공법들이 있다래요. 그런 걸 좀 갖춰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대지진 주기설이 나돌 정도로 세계 곳곳에서 지금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불의 고리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나는데 요즘 들어 또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영국의 BBC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지구의 지진 사태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워낙 상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가장 많이 내되는 것이 불의 고리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저도 이게 불의 고리는 옛날부터 우리가 좀 배우긴 했습니다는 지리 시간에 사실 최근에 지진이 이쪽에 아주 집중적이고 발표에 따라서 불의 고리 얘기가 심심치 않게 국내 언론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왜 불의 고리가 지금 많이 나타나냐, 이렇게 많이 매스컴에 등장하냐면, 전 세계 지진의 한 90%가 이쪽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활동 중인 화산의 한 75%가 이곳에 집중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진과 그 다음에 화산이 이렇게 이쪽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 고리는 뭐냐 하면, 저도 방송을 위해서 오늘 2시서부터 좀 내가 생소한 분야니까 방송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시겠습니다는 상식이 이렇게 풍족하신 분은 시청자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는 환태평양 지진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환태평양은 뭘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구의 판이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저도 이제 오랜만에 이 용어를 들읍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남극판 이런 것이 충돌이 되는 이런 것이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지진으로 나오고 하나는 화산으로 나온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진이 굉장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되는데요. 자, 지금까지 그 지진에 의해서 얼만큼 경제적으로 손실이 됐을까 하는 것을 좀 다시 말씀드리면 30년간 통계이긴 합니다는 지진 사태로 인해서 한번 이게 발생하면 아주 그냥 쓰나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저거지 않습니까? 모든 걸 앗아간다 이렇게 부식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미치는 피해 이것을 쉽게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는 지금까지 보면 약 우리 돈으로 500조 원 정도 500조 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그 지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경제 측면에서 하나의 내생 변수로서 이제 과거처럼 위생 변수가 아니라 이제는 내생 변수로 고려하는 이런 정도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진 발생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국제기후연구소가 올 여름철에 슈퍼 엘니뇨 현상이 올 것이다 지금 예고를 하면서요 더 긴장을 하게 만들 수고 있습니다. 진행자께서는 그 4월달 지금 이제 5월달이니까 4월달에 작년보다 더웠습니까? 안 더웠습니까? 좀 더웠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보면 기상청에서 평균 이렇게 온도 이렇게 보니까 작년보다 상당히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4월달에 그렇게 더운 줄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여름이 빨리 오려나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있으니까요. 다들 그렇게 공감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요맘때쯤에 우리가 그 기후와 관련된 여름철 기후와 관련된 얘기를 항상 점검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5월, 6월서부터는 이 북반구 지역에 남반구 지역에 농산물 그 수확철이 되고 또 지금 이 시점이 북반구 지역의 그 경작지대의 그 파종량을 결정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상 여름 휴가철에 이렇게 슈퍼 엘니뇨가 오느냐, 라니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곡창을 많이 이렇게 갖고 있는 호주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중서부라든가 이런 데 세계 3대 곡창 지역, 우크라이나 지역 3대 곡창 지역이라 하는데요. 이런 지역의 여름 그 날씨에 따라서 수확기가 시작되는 올해 그 9월부터 사실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많이 좌우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증시라든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이맘때쯤에 올 여름철에 그 이렇게 날씨에 대해서 예측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는 가장 정평한 것이 미국의 콜롬비아 대에 일종의 부속 기간은 아니고 이렇게 거의 그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부속 기간을 볼 수는 없고 콜롬비아 내에 소속되어 있는 IRI 즉 국제기후연구소에서 매년 여름철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이렇게 원래는 이제 월간 정도 대류해서 그 가능성 정도를 좀 이렇게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는 대체로 이맘때쯤에 나오는 보고서가 여름 휴가철 여름 직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사실 4월부터도 이렇게 엘니뇨 현상에 대해서 이래저래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여름철에 엘니뇨 현상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은 가능성을 한 70% 정도 봐서 좀 시간을 좀 갖고 지켜보자 했는데 엊그제 발표했던 이런 5월달 이렇게 보면 가능성은 90% 거의 확정적으로 확률상으로 보면 90%는 확정적이죠. 양쪽 꼬리 재우면 거의 확정적으로 하는데요. 그 온도 자체도 평상시에 이렇게 엘니뇨 현상이 올 때보다도 좀 온도가 좀 올여름철에 높지 않겠느냐 해서 슈퍼 엘니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엘니뇨 그다음에 라니냐 현상 이게 오랜만에 됐기 때문에 잠시 좀 말씀드리면 적도 주변에 평균적인 온도가 0.5도 정도 이게 0.5도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평균이니까 5도 정도 이상 올라가는 것을 보통 엘니뇨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라니냐 현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지금 많이 익숙해졌습니다는 사실 이전에는 라니냐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익숙해지지 않는 용어인데요. 적도 주변의 온도가 0.5도 이상 하락하는 국면. 그래서 여름철에 냉온 현상에서 오히려 이것이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도 고혈압보다는 저혈압이 제가 이제 전형적으로 저혈압이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혈압이 60에서 90 정도로 이렇게 잡히는 사람인데요. 굉장히 좀 이런 사람이 어렵다립니다. 이렇게 해서 라니냐 현상이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도 주변의 온도가 0.5도 이상으로 올라서 슈퍼 엘니뇨를 IRI 즉 콜롬비아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국제기후연구소에서 이렇게 돼서 사실 그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이 월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관심이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시장에서야 뭐 예측이라든가 예상이 딱 맞아떨어지면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런 예측 같은 경우는 좀 틀리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능성이 90%나 된다고 하시니까 말이죠. 만약에 올여름철에 그야말로 슈퍼 엘니뇨 현상이 온다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부터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네. 우리가 사전 대비 차원에서 이걸 뭐 말씀드리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런 점을 좀 방송하는 의도라든가 이런 걸 좀 이렇게 좀 염두에 두셨으면 예. 합니다. 근데 자연재해라는 것은 사실 인류가 대비하지 못하는 이렇게 불의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좀 한번 꼼꼼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한번 보시면 올해 들어서 대지진 사태가 지진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여기에 슈퍼엘니뇨가 겹치게 될 경우에는 올해가 무서운 것이 이 점입니다. 서로 상승작용 일으킨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역사적으로 한번 이런 상승작용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됐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마 한국의 자연재해 사건에서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것이 외환위기 직후. 당시에 그때 외환위기 때문에 저도 민간연구소 국제경제팀장으로 사실 그 외환위기 관련해서 많은 방송을 탔습니다는 이때 1998년 우리 국민이 어려울 때 지리산 아마 그때 당시에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지리산 폭풍이라든가 경기 북부의 그 폭부 사태에 의해서 사실 우리 그 재난재해 사상 굉장히 큰 피해를 갔던 적이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기억이 나실 거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011년 모라빈 동북아 지역의 태평 문제. 이 문제는 이렇게 후쿠시마라든가 원전 쓰나미라든가 이런 거 같이 결부됐었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제적으로 워낙 큰 사건이다 이렇게 보도했고요. 그다음에 같이 지진과 그다음에 슈퍼 엘니뇨가 많이 왔을 때 2004년 인도네시아 이때 피해가 한 20만 명 이상 됐죠. 영화도 돼서 영화를 보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는 그 일본도 쓰나미 피해 엄수가 돼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진과 엘니뇨가 겹치는 이런 때가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사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일 미국에서 보면 중서부지역의 토네이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허리케인 계절성 그 태풍에 해당되는 멕시코만의 그 허리케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인도양 지역의 사이클론 문제. 근데 지금은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문제는 많이 발생하는 상태고 그다음에 인도양 같은 경우는 올해 여름철에는 사실 계절성인 사이클론도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올해도 이례적으로 사실 자연재해 문제가 세계 경제 부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이런 현상을 이제 경제와 연관을 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이상기후라든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물론 지금 시설이라 피해도 피해지만 당장에 생각하시면 농작물이라든가 이로 인해서 물가 급등하고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도 들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말이 나온 김에 이런 관련 용어들 좀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근데 이제 에그플레이션은 한때 2010년, 2011년 이때 많이 이제 얘기됐던 용어 아니겠습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오랜만에 들으시긴 하지만 이제는 많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어가 좀 잘 이렇게 잘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이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 해프닝을 좀 잠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모 방송에 방송하는데 에그플레이션 이렇게 나왔을 때 진행자께서 에그 하니까 계란, 그 다음에 플레이션 하니까 무슨 계란값이 그렇게 뛰어서 그러느냐 해서 굉장히 좀 웃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학술적으로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해프닝적인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단순히 저널리즘 용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러나 저널리즘 용어가 지금은 사전이라든가 이런 데 편입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인터넷 용어들도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젊은 사람들 쓰기 때문에 저 용어가 어떻게 쓴다는 어느 역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뒤늦게 편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런 것도 좀 잘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모르고 들었으면 정말 에그 계란으로 생각할 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그리컬처의 에그와 플레이션의 합성어다 이렇게 부르됐습니다. 관련된 용어 좀 한번 볼게요. 저도 이제 방송을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매플레이션 하면 vegetable 플러스 인플레이션 뭔지 잘 아실 거고요. 또 한동안 피시플레이션 아마 이게 후쿠시마 원전 피해를 해서 고등어 일본산 고등어 못 먹는다 어물가 폭등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때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피시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해서 피시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때 철광석 가격이 많이 뛰어서 아이언 플레이션 해서 이게 나온 용어가 있고 올해는 이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나온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퀘이크 플레이션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건 뭐냐면 얼스 플레이션 하면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접두어를 같이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여기서는 처음에는 이 뒤쪽 부분 쓰고 플레이션 해서 이렇게 해서
소위 지진과 케이크 관련된 이야기가 프레션, 케이크 프레션이다 해서 예. 그만큼 올해 지진 사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금 0% 5개월 정도 지속하고 있습니다는 아마 이런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굉장히 좀 우리 그 국민들이 굉장히 좀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요금 많이 뛰죠? 아니면 장바구니 관련된 물가는 굉장히 지금 많이 뛰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런 부분을 좀 방송 좀 해달라. 그게 왜 그러냐 하는 측면에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과거에 그 증권회사에 근무하셨던 이런 문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이 방송을 아주 애청하시는 분인데요. 자, 그분이 소비자 물가 상승이 0%로 5개월 연속 지속되는데 실제로 보면 당신 이렇게 안사람에 이렇게 보면 장바구니 물가가 굉장히 많이 뛰고 공공요금은 뛰는데 그러냐 하면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편입되는 그거는 전부 이렇게 전서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물론 이제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부 편입되는 아니고 이렇게 표본 축제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도 있고요. 가중치가 좀 다릅니다. 가중치가. 그 가중치를 좀 이렇게 시대상으로 맞게 해서 지표 물가, 체감 물가를 줄이는 쪽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에 가는 데는 아무래도 그동안 이렇게 유가 하락이라든가 또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안정적에서 그렇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좀 지진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름철에 아주 이상 기온에서 상당 부분 불안하게 될 때는 곧바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지금은 디공포를 의지하면 불거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국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결국 지진이라든가 슈퍼 엘니뇨 현상이 온다라면은 농산물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변할 수 있는 참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라든가 이런 그만큼 부담이 되겠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세계가 물가가 전부 이렇게 오히려 떨어지는 디공포를 우려하지 않습니까? 이 디공포 때문에 지금 모두가 거기에 관행에 정착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국의 통화정책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물가가 안정되니까 저금리 체제, 지금 얼만큼 저금리에 의해서 국민의 그 재테크 생활이든가 세계 국민의 재테크 생활이 익숙해지고 있습니까? 저물가 체제에서 사실 기업의 그 경영 방식이라든가 또 국민들의 그 일상생활에서도 이게 정착되고 있습니까? 근데 만약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문제라든가 슈퍼 엘니뇨 문제에서 만약에 그 코스트 푸시 측면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불안하게 될 때는 지금 정착되어 있는 통화정책 측면에서 저물가, 저금리 기조 이런 것이 흩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저물가, 저금리 체제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익숙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익숙해지면 대비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갑작스럽게 코스트 푸시 측면에서 이런 것이 좀 원이 돼서 물가가 이렇게 확 뛰게 될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대응하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국민들도 거기에 관성의 모처로 저장돼 있으니까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정확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상기후 문제라든가 이 지진 문제는 사실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지금 것처럼 금융위기에 상당히 저물가 저금리 체제 익숙한 상태에서 보면 국민의 생활을 확 바꿔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 입장에서는 이런 측면을 좀 이렇게 사전에 예고하는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 환경, 경제 정책이나 운영하는 데서 좀 통제 가능한 환경들이 있고 특히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이런 금리를 비롯해 말씀해 주신 통화 정책을 참 짜내기가 상당히 더 어렵게 만드는 분위기고 환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보면 모델을 돌리든 뭐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경제 변수가 통제 가능한 컨트롤 베리어블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알면서 당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면서 당하는 이런 대응하기 어려운 이런 것을 지금 통제 가능하지 못하는 변수를 비헤비어 베리어블, 행태 변수라 하는데요. 이 행태 변수가 많을 때에는 사실 모델에서 추정된 값이 굉장히 좀 이렇게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은 마사지, 너미 베리어블 가변수를 쓰다 보니까 나오는 수치 자체도 예측력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 이제 나왔습니다는 날씨 관련된 변수, 그 다음에 지진 관련된 변수는 전형적인 통제가 가능하지 않던 행태 변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스크 이론에서 보면 하이먼 민스크의 리스크를 보면 종전에는 그 테일 리스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양쪽 정규분포상의 양쪽 끄리에 살이 쪘다 해서 팻테일 리스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팻테일. 그만큼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 이상기후도 많이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지진, 어쩌다 발생하는 엘니뇨 현상, 어쩌다 발생하는 라니냐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제외시켜 버렸는데요. 자, 지금은 뭐냐면 이 부분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꼬리 부분이 가운데 부분에 평균값이 있는 부분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그걸 버리거냐, 자주 발생하는데 그걸 버릴 것이냐, 네. 테일 리스크로 꼬리 위험으로 버릴 것이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내부화시켜야 되는데요. 그걸 인터널라이제이션이다, 모델에서 인터널라이제이션이다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같이 거의 통화정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보면 상당히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 이것이 바로 증시 입장에서는 리스크에 해당된다. 네. 리스크에 해당. 그래서 패테일 리스크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자연재해 관련해서 이제 물가라는 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라든가 이런 상황이 어떤가 좀 점검을 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네. 지금 디스인플레이션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일부에서는 뭐 강의 디플레이션이다 해서 연초에 한국 경제에서 보면 디플레이션 문제 두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우리 디플레이션이 아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할 정도로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물가 가지고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끌었었는데요. 네. 지금 물가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이 지금 5개월째 4월 달에도 0.4%인가요? 0.5% 나와가지고 5개월 연속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게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보는 시각이요. 하나는 민간에서 보면 경기가 좀 안 좋았다. 그래서 소위 디맨드 풀 사이드, 총수요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수요 부진 때문에 물가가 안 좋은 거다 하는 네. 이런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이든가 그동안은 이제 물가 인플레 관련된 보고서에 보면 사실상 총수요보다는 코스트 푸시, 원재 가격이 하락돼서 그렇다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국이 이 지진이든가 아니면 이상기후 때문에 코스트 푸시 측면에서 원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자, 이때를 대비해 놓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코스트 푸시, 디맨드 풀 사이드, 총수요 측면에서 총수요가 부존을 해가지고 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네. 금리를 덜컥덜컥 내려놓으면 덜컥덜컥 덜어내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공급 측에서 지금은 안정돼서 물가가 안정돼 있지만 그 다음에 이런 나중에 있잖아요. 코스트 측면에서 원재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가 급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서부터는 자, 금리도 갤러핑 말이 뜨는 식으로 빨리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소의 공급 측면에서 유가 하락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물가가 이렇게 안정돼 있으면 그걸만 보고 네. 그거 뭐 통제 가능하지 못하는 변수를 가지고 사실상 그 금리를 변경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금리 인하에 비해서 사실 시청자분의 기대와 달리 굉장히 좀 금리 인하에 인색했던 겁니다. 나름대로 의미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지진이라든가 이렇게 이상기온, 올여름철에 슈퍼 엘니뇨 이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 한국은행에서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에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분이 좀 잘못돼서 공급 측면에서 유가가 또 원재 가격이라든가 농산물 가격이 올라갈 때는 우리 인플레 환경이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 지금까지 금리를 낮춰왔는데 빨리 올려야 되지 않느냐. 예.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대외적인 이런 그 환경이 많이 현저하고 또 원자재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자급도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지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슈퍼 엘니뇨 같은 이런 문제는 우리 통화 정책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이렇게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 증시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대목을 리스크 부분에서 상당히 중시해야 되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통제 가능하지 못하는 행태 변수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균형입니다. 균형입니다. 너무 쏠림 현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균형이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손을 이것도 저것도 안 드는 중립적 형태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예. 리스크 이론에서는 균형이고 기본에 충실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태 변수 같은 이런 요인에 대해서도 올해 좀 증시 투자 입장에서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지진이 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국제기후연구소가 올여름 슈퍼 엘니뇨 현상이 올 것이다 좀 예고를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제에 어떤 파급력이 있을 것인가 지금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준 논설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위원님